국민으로서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법원의 상고심 10대2 이재명은 유죄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것 사법 구태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의 위치가 아니라 헌법학자가 또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색다른 시각으로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 특집 인터뷰 이런 내용을 담고 한동대 이국은 교수님 모시고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헌법학자이시면서 지금 뭐 대학에서 법학 이제를 가르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내린 10대2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든 거는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시고 어떤 경우에는 3년, 4년 아무 그 결론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내 사건은 빨리 안 해주고 이 사건만 이렇게 빨리 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규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번에 굉장히 무리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결과에 있어서는 과연 이렇게 무리를 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었는데요. 그 파기환송의 결론은 사실 소부에 맡겨 놓았어도 원래 배당되었던 소부에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다시 고등법원이 판결을 하고 다시 재상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되었을 겁니다. 시간은 물론 좀 더 걸리겠죠. 그런데 똑같이 파기환송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서둘렀으며 왜 이것을 무리해서 전원 합의체에다가 이 회부를 하였는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결국 그 어떤 곡절을 저희가 물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전개되었던 과정이나 또 이제 나와 있는 판결 선고문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무엇을 노리셨든 간에 잃으신 게 상당히 많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았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한참 더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부에 맡겨두었으면 다른 분들 10분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재상고가 되었거나 하였을 때 혹시 판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에 그 회부가 된다면 그때 밝혔어도 될 일을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현재 있는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단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재상고심과 관련해서는 예단을 이미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일의 선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대법원의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손해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무리해서 전원합의체에다 가져갔고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왜 그 12분, 그 본인을 빼면 11분의 이 명시적인 견해를 이 사건에 관해서 밝혀라 라고 요구해야만 했는가?
전 이걸 좀 먼저 좀 풀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뭔가 확실한 의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제가 평론가의 위치에서 좀 질문을 직설적으로 드리면 혹시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하자라고까지 의도했다고 제가 좀 의심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 이제 뭐 임명한 대통령 또는 정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10대 1로 나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법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일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혹시 그 이면에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연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쪽에서는 파기 자판을 해버려 가지고 유죄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아예 후보 등록도 못하게 해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내심으로라도 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이 문제를 후보 등록하기 전에 아예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법관들 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 판결 나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들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아예 2심 판결대로 무죄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반대의 의미에서 깨끗하게 하자라고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혹시 대법관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만약에 이제 파기 자판을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까지 아예 대법원이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도 그렇고 헌법에 기초한 이 형사소송법 해석에서도 그렇고 많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내 권리를 침해했다,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국 이 12분이 10대 2로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은 아닌가. 네. 파기환송을 하면서 10사람은 그중에 원래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파기자판을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지 말고 파기환송을 다 의견을 합치자. 다만 유죄의 그 취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쓰자.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무죄 취지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이은구 대법관하고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하급심에서 판단할 때 이 반대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라. 이렇게 타협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추단을 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정읍시장인가요? 그분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가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쪽으로 판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대법원의 소부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다는 이제 평가까지 받았죠. 네, 그때 거기 참여하신 분이 김상환 전 대법관하고 엄상필 대법관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그리고 이번에 주심이 된 박영대 대법관이셔요. 그런데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그 판례하고 이번에 그 다수 의견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판례가 겉으로 보면 조금 유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 실제로 사실 판단까지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그 판단을 할 때는 대법관들 사이에 분명히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한 일종의 타협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주도해서
추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추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기 재판을 하자 차라리. 그래서 소부에 맡겨 놓으면 보나 마나 자 파기 환송이니 그렇죠.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파기 재판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의심해 볼 만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그러면 생각에는. 대법원의 이런 이제 결정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헌법학자로서는 아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적 법률적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제가 주장하듯이 이것은 명백하게 대선과 정치 개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람들의 개입이다 이 부분은 지금 헌법학자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 두 주장 다 네. 이제 벌어진 상황을 놓고 사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먼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현재의 대법원의 구성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대법원장이 되시기 전에 이미 대법관 6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러가셨다가 이균용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는데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일종의 타협책으로 조희대 대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으로 복귀시키면 이분이 나이가 70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아마 내년 언젠가 퇴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분에게 대법원장을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퇴임하기 전에 새로운 6년짜리 대법원장을 임명하겠다라는 기획을 가지고 한 인사예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13기이십니다. 대부분의 지금 그 대법관들은 21기에서 23기 정도가 되셔요. 빠른 분들도 한 19기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부장판사를 할 때 당신의 배석판사였거나 아니면 법원장 정도를 하실 때 단독심판사를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대법원을 구성하시게 된 꼴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 사이에 이런저런 관계를 볼 때는 물론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대법관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에서든지 간에 이 일에 관해서는 파기 재판을 하든 아니면 무죄 판결을 하든 어쨌든 끝내버리자 라고 만약에 주도권을 가지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가지고 본인이 재판장으로서 기일 잡고 내일 쉬고 모레 표결할 테니까 다들 준비해 오시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서 원장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막을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이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법의 신뢰를 지금 떨어뜨리는데 그 아시는 것처럼 어제 나온 판결의 반대 의견에 보면 그 이응구 대법관하고 오경미 재판관이 대법관들 사이에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받기를 바라겠느냐라는 식의 주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도 지난 한 며칠 동안 벌어졌던 대법원 내에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정치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뭐 이러니까 법원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약간 과잉된 어떤 그 사명감에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부에 맡겨두었을 때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결론, 파기환송이 나왔는데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왜 대법원이 이 정치에 개입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마땅히 답할 어떤
그 답이 궁해지는 상황까지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악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는 거다. 네. 빨리 해서 대법원에서는 못 끝냈지만 고등법원에서 빨리 하고 다시 대법원에서 항고심까지 올라와서 빨리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다들 많이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현재의 법률과 관행 절차법이나 관행으로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 일정상으로도 다음 주가 지나버리고 나면 후보자 등록이 되고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그 선거에 그 등록한 후보 중에 한 사람에 관해서 대법원이 아주 이상한 판결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법원을 지키려다가 법원을 망가뜨리는 일을 내가 한 건가 하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법원의 판사들은 대법관이든 그냥 그 배석 판사든 판사라는 자격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대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사법부를 망해먹게 생겼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용감하게 대법원장 그만둬라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을 그만둬라. 만약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무지무지 세거든요. 대법원장이 그냥 대법관 중에 한 명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뺀 나머지 13명의 대법관 후보를 오로지 대법원장만 임명 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우리 그 판사들 인사권 전체를 대법원장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헌법구조하에서 제왕적인 지위를 하나만 꼽아라 하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꼽으시는데 아닙니다. 대법원장이야말로 정말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실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슨 생각에서든지 법원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쓰시다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 잃어버릴 위험에 법원을 처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그 후폭풍이 또는 역풍이 법원에 관해서 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라고 이제 좋게 평가해 주시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내란 세력 그리고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재판 진행 과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매우 기계적으로 그냥 받들어서 이거 끝장내 주자라는 불손한 의도가 반영됐다고 하는 이제 시각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결국 그런 정치적 의도가 법원을 망치고 본인도 망치고 아마 거기에 동조한 사람 다 망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전 대표님 생각을 존중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법이나 법 절차가 혹시 그런 생각을 판사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나 체제 속에 그것을 투영하려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이번에 벌어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주 무리한 재판 진행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정치인 너희들 선출직인데 우리는 사법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너희들 생사혈탁권 가지고 있어. 정치인 한 명, 선출직, 국회의원, 뭐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으라는 과도한 과잉 자신감 이런 것들도 반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우리 헌법에는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년 반 있다가 제5차 개정 헌법이라고 전면 개정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지금 우리 헌법까지 내려오는 선거 관리에 관한 굉장히 강력한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선거에 관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만든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선거관리에 관한 최종 판단을 누가 하게 되느냐? 선거소송을 하는 대법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정권이 만들었던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헌법 규정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법원,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는 그저 임명받았을 뿐인 그 대법원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선출되었어도 우리가 결정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건 이런 연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사실은 이 사건이 그렇게 일반 형사사건, 그냥 공선법 사건이에요. 이걸 국민 앞에 다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무슨 생중계를 하면서 읽어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아직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무슨 후보자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데 이분이 그걸 생중계를 하면서 이걸 읽고 그렇게 했는가? 20여 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을 조희대 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입에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바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때 문영배 그 재판소장 대행이 바로 그걸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하는 거 우리 대법원도 할 수 있다. 글쎄, 제가 좀 너무 비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의 독립을, 법원의 독립을 지키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법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착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면 한 사람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가를 정말로 절멸시킬 정도로 움직였던데 그 사람이 파면됐습니다.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그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정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그것과 동열로 놓고 윤석열 파면됐으니까 이재명 너도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의도를 가지고 여당과 편견이 작동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매우 강하게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 우리가 이제 이 두 건을 갖다가 그 결국 공선법 사건을 키워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그 프레임에서 보지 말고 예. 판결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판결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내란을 저질렀다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정말 무서운 판단을 그 8사람이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제 있었던 건에 관해서는 대법관 12분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는 말이 이게 허위인가 아닌가? 또 무슨 골프를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과장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모든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이 두 개가 마치 동렬해서 판단되고 판단하는 기관이 적어도 존재감상으로는 못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수모를 당하는 거 아닌가요? 대법관 12명이 나와서 자 그것이 허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 발언했던 것이 그러면 대답을 협박을 받았다 하지 않고 압박을 받았다면 그런 무죄입니까? 자 이것이 매우 주관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회 정언감정법상에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처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거 싹 무시하고 아예 처벌을 하고 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읽은 그 보도자료 거기서 보면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제 하신 것처럼 이 사실 판단에 증거를 충분히 보지도 못하고 증거 조사도 안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일종의 월권입니다. 오히려 해야 될 거는 하급심에서 법률 해석을 제대로 했는가, 그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 2심 판결에서는 그것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증감법상의 그 일종의 불처벌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2심 재판부가 거기에 관해서 설치를 했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요. 변호인들이 상고를 이유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아니 같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데 하나는 공선법이고 하나는 증감법인데 국회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개의 법률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둘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한 결론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주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대법원의 그 12분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법령 해석을 통의할 그 헌법적인 의무가 대법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문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두 법률 사이의 일종의 모순을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1심, 2심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해서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그 파기환송을 해줄 테니 판단을 새로 해라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어제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 증감법 문제에 관해 가지고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항소심이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한번 공선법 조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던 걸로 압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됐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대법 판결 그 자체에 대한 헌법 소원이 됐든지 간에 좀 무리한 구성이긴 합니다만은 변호인들이 좀 어떻게 다툴 것인지를 좀 궁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제 나온 대법원의 그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될 사실 판단을 하면서 법률 해석에 관해서는 해야 할 판단을 아예 안 한 큰 잘못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사에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의문을 갖고 접근해 보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만 이런 걸로 지금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이 일이 같은 레벨에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이 과거의 긴급조치 등등과 관련해서 유신 시대 때 판단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다 처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지난 2023년이죠. 판결들을 뒤집는 긴급조치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 심지어는 당시의 유신 헌법에 비추어서도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재심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내린 결정이 그렇게까지 헌법적인 쟁점이 많은 건 아닌데 자칫 이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판사들이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무죄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유죄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의 취지와는 좀 다른 판결을 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되고 재상고를 통해 가지고 또 핑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법원 내부가 공선법 해석과 관련해서 이번에 내려진 그 10분 대법관의 다수 의견이 과연 합당한지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이제 좀 언급하자면 이미 이제 국회에서 이 공직선거법상에 관련된 이게 허위사실 유포를 만약 이것이 확정된 판례로서 하면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주관적인 표현과 판단을 판사가 보고 야 일반 유권자가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허위사실이야 라고 하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결국 이걸 따지고 보면 이재명 죽이려고 여당과 편견을 가지고 조희대가 주도했고 그 결과가 파기자판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국회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권한 아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보완을 할 것인지는 잠시 후에 이제 여쭤보기로 하고요. 고법으로 이제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네. 파기환송과 관련된 일제히 서류가 하루 만에 넘어왔고 고법원장도 기자들에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법에는 이제 2부가 있고 7부가 있고 뭐 지금 원래 했던 재판부 무죄 선고를 했던 6부가 있는데 그러면 고법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뭐 대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고법의 판사가 합의부일 텐데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현재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그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서울 고등법원장님이나 고등법원 판사들 모두의 인사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사권의 문제가 판사들에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점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예. 이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원 안팎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거의 집착에 가깝도록 굉장히 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무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정의 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등법원장이든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이제 배당받게 되는 그 재판부든 대법원장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장과 다른 결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결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검찰하고 법원이 다른 점은 검찰은 검찰총장이 뭐 결심하고 그러면 검사 동일체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법원은 모두가 다 독립된 헌법기관들이고 다 신사들이어서 그렇게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던 우리 국민들의 원래 신뢰를 예. 여전히 보여주는 판사가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고등법원장님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되는 판사들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들의 그 사실 판단 자체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도 달랐고 2심도 달랐고 대법관에서도 갈라졌고 그러면 문제된 그 두 발언에 관련해서는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증거 조사를 해보자. 처음부터 기왕에 뭐 수년 전에 됐던 거 이거 뭐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건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시 불러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증거 조사를 해보자. 저는 최소한 이렇게라도 가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휘두를 수 있다는 건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그 대법관 임명권 비롯해서 3,000명의 재판 담당하는 판사들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고법원장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담당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법리적으로 담당 재판부가 이걸 가져왔을 때 대법원에서 상세하게 범죄 사실이 왜 처벌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이것은 유죄인데 벌금형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또는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갈 거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로 내가 봤을 때 도저히 그렇게 처벌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아예 대선 출마나 대통령으로서의 정무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저께 이제 그 판결에 보면 많은 분들이 1심 판결을 복붙을 했다. 네, 그렇게 예.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판단의 범위를 매우 좁혔습니다. 그 문제된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 사실 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 무죄로 하고 요 두 건 백현동 발언하고 골프 발언 요 두 건만 가지고 지금 유죄 취지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 그에 관련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요. 네. 사실 이 대법관들의 의견은 기록을 충분히 읽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제 저녁부터 여기저기서 나오고 뭐 있습니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 사실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대법관들의 그 나뉘어진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입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일 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무죄가 됐으니까 그 두 건에 관해서만 증거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른 증인이 나올 수도 있고 증언이 번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 자체가 다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다시 판결을 할 때 1심에 내려졌던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예. 그것보다는 훨씬 왜냐하면 그 지금 범죄 사실 자체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양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이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공선법 해당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니까 그 취지에 따르면은 유죄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 모두를 양형 인자로 녹여가지고 문제를 풀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항소심을 하게 된 재판부가 유죄인데 벌금 30만 원이다. 이건 그냥 말실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법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죄로 아니할 수는 없으나 가벌성이 매우 약하고 또 이분은 지난번 선거에서 이미 떨어졌다. 그것까지를 다 유권자들이 어제 쓴 표현에 따르면 일반 선거인들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난 사건이다. 이거 해가지고 뒤집는다고 해서 낙선자가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재판의 실익이 이제는 거의 없다. 벌금 30만 원. 그래서 만약에 결론을 낸다고 쳐 보시자고요. 유죄이죠. 벌금 30만 원이죠.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 원래 파기환송 판결을 따랐느냐? 따랐죠. 그런데 양형은 어라? 1심하고는 많이 다르고 양형은 2심 재판부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징역을 형을 행사해라, 선고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12분, 14분만 판사가 아니고 3,000명이 다 판사고 사법부의 구성원이에요.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옳았느냐, 그 판례가 맞냐 아니냐, 양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심에 있는가, 대법원에 있는가를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논쟁은 매우 건강한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네.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그런 논쟁을 대법원에 맞서서 할 만한 판사가 하급심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판사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고요. 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저렇게 독촉하고 하루 만에 고법으로 내려보냈는데 초스피드로 나가서 이거 우리도 서두르자라고 하면서 고법도 똑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탠스를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만약 따를 경우에 어떤 이야기는 일주일 안에 다시 결론 낼 수 있다. 기일 한번 잡아서 당사자 의견 듣고 바로 그냥 선고하자. 이렇게도 간다는데 그게 가능할 건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은 다시 고법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문제부터 새로 가야 된다라고 할 것인지 이 부분 전망 좀 해주시죠. 많이들 좀 잊고 계시는데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대법원장 퇴임하시고 나서 몇 건의 대법원 판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재판도 받으시고 구속도 되시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었어요.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판에 관해서 그 재판의 내용에 관해서든 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든 재판 소송 지휘의 방향에 관해서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암시만 하더라도 이건 우리나라엔 그 조항이 그 죄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같으면 사법방해죄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죄가 없어서 이 직권남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법농단을 단죄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오랜 그 논의 끝에 이제 다들 형사적으로는 무죄들이 되셨어요. 몇 분 빼놓고는. 네.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 안에서 징계 사유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장이나 아니면 이 시니어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내용이나 방향이나 진행에 관해서 이런저런 압력으로 느낄 만한 압력으로 느낀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어떤 영향력 행사를 한다. 네.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되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님 고생하셨던 그 사법농단의 케이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이탄희 전 의원이 당시에 판사였는데 나는 이런 압력 행사를 못하겠다라고 법원 행정처 안에서 상당히 실무자였습니다. 이거를 고발하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대법원 안에서도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신 거에 비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그때도 대법관이셨어요. 네. 굉장히 무리한 일을 지금 벌이고 계셔요. 대법원 안에서 본인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한다는 거는 그나마 용인이 되는데 이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는데 이런저런 압력 행사를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사법농단이다 네. 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제2의 이탄희 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재판이 생각보다 상당히
고등법원에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럼 뭐 전망보다는 현재로서는 기대고요. 예, 그 가능성이 없지 네. 않다는 거고. 아니, 고등부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대법관이 되셔도 충분한 분들입니다. 법원장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체로 한 25년에서 30년 재판을 해오신 분들이고요. 법원 안에서도 엘리트로서 이미 그 정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감법 같은 것들은 아예 고려도 안 한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있는 판례를 확 바꾼 것처럼도 보이는 이런 그 판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기일 한 번 연 다음에 바로 선고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는 그건 자기가 판사로서 30년 쌓아온 모든 명예와 신뢰를 그냥 엿바꾸어 먹겠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사건을 맡으시는 고등법원 판사가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할 사람은 우리 재판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압력이 들어오면 제2의 이탄희 판사가 나와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차라리 공개해버리고 판사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좋겠다. 여기저기서 압력이 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건 재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고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대웅 고법원장이지 않습니까? 19기인가 이렇더라고요. 네. 뭐 퇴임이 한 1, 2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자들에게 전언에 의하면요. 네, 제가 직접 그분께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하느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야, 이거 원래 작업 다 해놓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네.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럼요. 그 판사님들이 만약에 언론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냥 물색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반응이 나오도록 했다. 그 정도로 판사님들이 정치적으로 능숙하지는 않으신 것 예, 같고요. 예. 제가 그냥 저 뭐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짐작해 보건대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사실상 재판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알듯이 이제 후보자 등록하고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재판 진행을 선거 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람을 재판해야 되니까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면 고등법원이 일종의 선거 운동원 비슷하게 되는 셈이에요. 예.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보고 뭐 기일 지정이라도 또는 재판부 지정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이 문제가 어쨌든 더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일종의 립서비스를 하신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대법원에서 사법 쿠데타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 결정해놓고 고법에 보냈는데 고법은 좋다 오자마자 바로 할게.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시 형량까지 결정해서 파기한 항소심을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되면 하시죠. 왜냐하면 원래 의도나 목적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법부를 사유화하면 해보시죠. 그러고 나서 대선에 개입해서 이재명이 되고 나면 너 대통령 아니야 라고까지 또 한 번 더 가보시지. 그러면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는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그렇게 주장하시죠. 자, 이러면 이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관으로서 국가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청산해야 하는 정말로 적폐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 속해 있는 판사 그리고 법원장, 고등법원 검사
대법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 없습니까? 자식들 다 판검사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대한민국을 흔들릴 때 지켜주는 곳이 사법부가 돼야 되는데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뛰어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 맞는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는 그런 국가인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인사권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가 되는 것도 9일 만에 다, 그러면 그 전에 내용을 다 받아서 검토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제대로 된 내용 보지도 않고 대법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다 따라가서 그냥 사인한 겁니까? 이거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 저는 드러난다고 보고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국민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이런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회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런 사유화 또는 대법관의 전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일단 그 실체에 관련해서 공선법하고 정관법상에 문면에 나타나 있는 그 모순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이나 이 스픽스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이 정관법의 이 조항을 대법원이 잘 해석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원과 감정에 관한 법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조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 또는 감정과 관련해서 한 발언 등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이 그 불이익 차원 말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검찰이 문제 삼은 그 부분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했던 발언들이에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선거 캠페인 중에 했던 발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 정관법상의 이 조항이 딱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선법은 적용하고 이 정관법에 있는 그 불처벌 조항은 아예 해석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국회가 해결을 해주는 게 좋겠다. 입법을 통해서 네. 차라리 처벌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중에 벌어진 범죄에 관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84조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조항 자체도 사실 좀 중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를 이 상황에서 그냥 헌법 조항만 해석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라 라고 국회가 하는 것은 책임을 좀 의무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는 국회에게 의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1당과 2당이 뭐 각각 안을 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법률 조항을 형사소송법 안에다가 집어넣는 입법을 하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조항에 관련해 가지고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든지 헌법소원이든지 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오늘 아마 국회 법사위에 개정안이 네. 제출이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두고 또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된 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중에도 언제나 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둘 건지, 아니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방어해놓고 예방해놓고, 만약에 이것이 헌법 제84조를 잘못 해석한 입법권의 행사라면 거기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부분은 그 국회가 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입법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좀 여러 가지를 좀 든든하게 해놓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6월 3일 이전에 다시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거고, 일정상 그것은 안 네. 되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법원에서 헌법 제84조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조의대가 다시 나서서 이재명 너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결론이 날 것에 대비한 지금 입법, 그것은 정확하게 명문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최근에 이런 행태는, 교수님 제가 조금 교수 아니고 사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이게 질문이야. 정치 개입 맞죠? 글쎄요, 아니, 대답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정치 개입 맞죠라고. 두 번째, 대선 개입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죽었으니까 이재명도 같이 죽어야지 라는 예단과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좀 드리면, 이재명은 원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대통령을 아예 안 시켜야 해라고 하는 본인의 예단과 편견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야만 이 전체적인 그림이 설명이 된다는 게 저희 네. 지금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단과 편견으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무효고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양심 이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률 해석을 온전히 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을 좀 그분 입장에서 또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새겨 본다면 저는 하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법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나라도 나서서 법원을 지켜야 된다, 이신 것 같고, 그냥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림은, 자, 6월 3일 날 지금 현재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이제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 대법관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절차가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은 하지만, 지명은 할 뿐 국회에서 인사청문하고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임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법조는 내가 좀 아는데 이분은 대법관을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신 정계선 재판관 대법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쪽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보도도 다 됐습니다. 정 누구는 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명백한 흠이 있는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막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원하는 사람 또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여전히 대법원이 레버리지로 쓸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사 여탈권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네. 앞으로 이제 상고심까지 올라올 것이 뻔한 4개의 다른 사건들이 예.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검찰이 다른 뭔가를 찾아가지고 또 기소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형사건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삼아서 제가 이렇게 추단하는 거는 그래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법원이 국회나 정당이나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영향력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 임기 동안은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잉한 생각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디 나와서 본인 입장을 설명해 봐라. 뭐 이제 그 면책해 줄 때는 설명해 봐라.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그 변명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공간에서 사법부, 대법관, 대법원장이 고개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그들의 결정을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받아들이며 살아왔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재명과 아무 관계없이 사법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고 이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평론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특정 후보를 특정 사건으로 엮어서 그것도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의 일을 가지고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가요? 국힘은 정통성도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한덕수를 내세워서 그 이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법부가 총동원이 돼서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다시 잡고 싶은가요? 사법부는 거기에 동조 또는 앞잡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원래 모습이었는가요? 정말로 제가 참혹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선택하는 것은 주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다.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더 잘 만들겠다라고 최소한 내놓고 해야 되죠. 이걸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 다만 이런 감정의 표현은 평론의 영역에서 가능하지만 국회가 민주당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수단으로 법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보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법원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이제 아마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벌써부터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헌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헌법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원, 특별히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네, 예. 첫째는 대법관의 숫자를 법원 조직법을 바꾸어서 좀 늘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대법관의 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민주당과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헌법에 대법원에다가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조항인데요. 1960년도 초에는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는 늘리지 않고 그 전원 합의체를 대법관들로만 구성하게 하고 일반 사건들은 대법관 아닌 그 당시엔 대법원 판사라고 불렀는데 네. 이분들을 통해서 재판하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다. 자, 현행법으로 충분히 있다는 거고 네. 제가 교수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죠. 꼭 제가 초청을 하고 싶고요. 오늘 사법부의 개혁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국은 헌법학자이면서 대학에서 지금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이국은 교수님을 통해서 사법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뭔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대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더 열심히 평론을 넘어서서 이런 또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국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138만 구독자가 달성이 됐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오늘 이 인터뷰는 여러분들만 들어서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신 분은 공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고 우리 민주주의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 우리가 수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지켜내고 그리고 키워나간다는 자세 흐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픽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인터넷 비교원과 경성한우 광고 지금까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저희들 또 멤버십 제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스픽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